일단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청년들에게 불공정하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여기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9% 전액, 그리고 이후에 13% 전액을 내야 되는 거, 저라면 도저히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요? 저희가 이번에 그 본회의 통과되는 소식을 듣고 후다닥 준비한 행사가 있잖아요. 국민연금 이건 아니지인데요.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젊은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와서 토론을 하고 강론을 펼치는 4월 6일 일요일 오후 2시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크게 그 연금 자체, 그 보험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용어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보험료 얘기 나오고 보험금 얘기 나오고 소득 대체율 얘기 나오고 뭐 국민연금이 테슬라에 투자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 일단 보험은 내는 돈이 보험료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받는 돈이 보험금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 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가고 있죠. 그리고 보험금은 말하자면 나중에 이제 60 몇 세가 됐을 때 받는 노령연금이 이 보험금의 보험금이 되는 거고요. 이 보험료를 그냥 이제 쌓아만 놓고 박진영이 낸 보험료는 요것입니다라고 창고에 쌓아놓고 그걸 나중에 받는 게 아니고 큰 기금, 펀드 이 하나의 큰 통에 담아놓고 이걸 잘 운용을 해서 나중에 연금 수급자들에게 보험금, 노령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우리나라 이제 처음에 이제 국민연금 도입한 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아요. 19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이 내는 돈 보험료율이 3%였는데요. 이후로 꾸준히 높아지면서 6%, 나중에는 1998년에는 9%로 인상이 됩니다. 그렇게 유지가 되다가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서 이제 13%로 차근차근 올리겠다라고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보험금은 이제 보험금을 뜻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소득 대체율이에요. 우리가 평생 동안 번 그 소득에서 소득을 금액을 딱 따져봤을 때 나중에 노령연금으로 받게 되는 그 보험금의 금액 비율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40% 얘기가 나오고 뭐 43% 얘기 나오는데 평생에 걸쳐서 100만 원 정도의 월 평균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 대체율이 40%일 때 나중에 노령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한 40만 원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이제 용어 정리를 한번 드려보고요. 이제 용어 정리했으니까 나중에 뉴스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응용편이죠. 18년 만에 이번에 연금 개혁이 있어서 우리가 내는 돈 보험료율이 13%로 올랐다. 나중에 받는 그 금액을 보여주는 비율 소득 대체율이 43%로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 받는 보험금 얘기가 좀 우측에 있는 뉴스죠. 국민연금 월 500만 원 넘게 받는 부부 연금 수령자가 나왔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뉴스들이 요즘 약간 세대 갈등을 좀 부추기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또 국민연금을 운용한다고 했죠.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운용하면서 국민연금 기금공단에서 수익률을 얼마를 냈다. 최근에 테슬라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최근엔 많이 잃었겠죠. 이런 식의 뉴스들이 나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030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많이들 보험료를 내고 계실 텐데 우리는 낼 기간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오래, 더 많이 내야 하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왜 고정비도 조금 늘어나고 조금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아끼거나 쓰는 돈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내야 될 보험료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다른 세대들보다 이제 윗세대보다는 청년 세대의 부담이 크다라는 쟁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차등 없이 보험료율을 인상안을 적용했다는 게 또 지적이 됐습니다. 정부 안에서는 차등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통과되고 확정된 안에서는 보험료율을 일괄적으로 0.5%포인트씩 차근차근 높여가기로 했죠. 당장 내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안과 설명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부과식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요즘에 지금까지는 이제 개처럼 돈통에다가 많이 이제 보험료를 모아놓고 굴리는 방식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때그때 걷어서 주면 된다. 부가식으로 바꾸면 된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물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제 부가식이 무리 없이 작동이 되려면 인구 구조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청년 세대 앞으로 돈을 많이 내야 될 세대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개혁안이 통과됐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입장이 어디 갔냐라는 그
생각으로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도 했고요. 모든 연금은 장기전이에요.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장기적으로 돈을 내고 또 이후에 장기적으로 돈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이 또는 우리 기성세대들도 돈을 무리 없이 문제 없이 냈던 거는 낸 만큼 받겠지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번에는 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하게 담기지 못했고 앞으로는 낼 일이 엄청 많은데 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 믿고 내도 되는 거야? 라는 불안감이 청년분들 사이에서 좀 확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30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생각들이 어떤지 여쭙기 위해서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자분 1,300여 명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하게 담기지 못했고 앞으로는 낼 일이 엄청 많은데 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 믿고 내도 되는 거야? 라는 불안감이 청년분들 사이에서 좀 확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30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생각들이 어떤지 여쭙기 위해서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자분 1,300여 명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결론, 전기승전결처럼 선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청년들에게 불공정하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4번 불공정하며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정부안, 여야 합의안 두 가지가 조금씩 달랐는데 정부안이 낫다.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조금 이례적이긴 해요. 정부안이 보험료율 인상에 세대별 차등을 뒀고 그래서 80%가 정부안이 낫다라고 하셨고요. 소득 대체율이 오히려 이제 여야 합의안보다 정부안이 더 낮은데도 소득 대체율이 40%인 정부안이 마음에 든다도 78%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안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안이 더 마음에 든다라고 하셔서 확실히 이 투표 같은 경우, 이 서베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정부안으로 많이 표가 쏠리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또 이외에 좀 상세하게 저희가 많이 여쭤봤어요. 국민연금 자체의 필요성은 그렇다면 인지하고 계시냐,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여쭤봤더니 노후 보장에 대한 역할은 인정하지만 나는 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지 않다라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노후 보장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응답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저희가 이번 서베이로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를 군데군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왜냐? 우리는 더 많이 내고 더 늦게까지 내고 더 적게 받을 테니까. 이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언젠가 받기는 하겠지만 지금보다는 더 늦게 더 적게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훨씬 컸고요. 사실 여기서 제가 좀 주목했던 건 첫 번째 문항이었어요. 응답이었어요. 나는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응답도 30% 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내더라도 기금 고갈이 많이 우려된다. 사실 이 지점에서는 좀 이제 언론 보도라든지 의원들이 좀 많이 설득을 못한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 또는 일부는 받을 수 있으나 상당히 적어진다는 응답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40%대로 응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고 있지만 많이 내가 낸 만큼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적은 거죠. 저희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들 주관식으로 써주신 응답들을 분석해 봤을 때 일단 크게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나는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을 정부나 이제 국회가 주지 못하면 그 어떤 개혁을 하더라도 구조 개혁을 하더라도 또 한 번의 모수 개혁을 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금의 구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쉽게 충분히 잘 그리고 자주 알려주지 않는다면은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잘하지 않는다면은 지금과 같은 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연금 개혁은 세대 간 계약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그것에 맞게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차등 인상이나 자동 조정 장치와 같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감안한 논의는 반드시 다시 재개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응답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한 20분 좀 넘었나요? 네, 국민연금의 어떤 기초적인 용어 그리고 1,300여 명의 어피티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내용을 요약을 했는데요. 이 주제를 중심으로 또 이어서
제 말씀을 좀 이어갈 예정이고 여러분들께 저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약간 긴가민가 한데 또는 그치 이게 문제였지 하는 게 조금 더 선명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집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이죠. 그 중에 아까 개혁 내용 중에 네 번째 내용이었죠. 수급액 지급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자극적일 수 있지만 이건 사기극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기존의 문구에서 지급을 보장하며라고 하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문구의 3조 2항 국가의 책무도 2014년 노동조합과 그리고 가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문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 지급을 보장하며가 포함된데 지급 보장하는 거 당연히 법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좀 상식적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왜 사기극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지급 보장 법제가 실제로 내 연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문구가 있다라고 해서 내 연금이 보장이 되나요? 그렇진 않죠. 그리고 실제 의미는 명시한 시기에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가 실제 지급되는 시기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급여 수준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정도 소득 수준으로 몇 개월 내시면 이후에 얼마를 받습니다 라고 뜨죠. 그것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보장하는데 얼마나 줄지는 미래의 상황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싸한 허구적인 쟁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보장 법제화는 지속가능성의 불안함에 대한 정직한 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지금의 재정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수급액을 보장하기 위해선 어떤 재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설득하는 것이 정직한 답이겠죠. 이는 미래의 연금 재정 불안을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려는 현 세대의 문제 회피라고 봅니다. 국가가 있는 한 연금은 지급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국가라고 하는 존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화두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국민연금 재정 불안 정책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는 국가가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18년간 아무런 책임을 지지도 않아 놓고 갑자기 지급 보장 법제화라고 하는 뻥카로 혹세무민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료 9% 세대가 물려줄 보험료 35%의 세상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했을 때 아까 부가식 적립식 이야기를 했는데 적립식에서 부가식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우리를 부양하기 위한 미래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부양해야 하기 위해서 연금만입니다. 본인 소득의 35% 가까이를 보험료로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내전에 가까운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사회적 갈등은 아마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일 겁니다. 가난한 노인을 위한다는 착각 혹은 기만입니다. 소득 대체율을 높인다. 아까 어피티 발표에서도 나왔는데요. 한국 사회의 OECD 국가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사실상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과 빈곤 노인의 삶은 무관합니다. 왜냐? 제도의 역사가 짧습니다. 88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절반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미 은퇴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그 제도가 소급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잠재적 방지 효과도 떨어집니다. 빈곤선에 놓여져 있는 노인들은 이전에 지금 경제활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빈곤 상태에 놓인다라고 하면은 그 가입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 대체를 높인다고 해서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실제 지금 시민들의 어떤 일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냐라고 했을 때 소득 하위 20%의 평균 가입 기간은 6.7년에 불과합니다. 소득 상위 20%가 12.6년인 것과 비교가 되죠. 여성입니다. 여성 평균 가입 기간 96.67개월, 남성 평균 가입 기간 136.41개월인 거에 비해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여러분 10년을 채워야지만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수급 시기가 됐을 때 일시금으로 환급을 받습니다. 여성분들은 충족 비율을 40%가 남성은 78% 이렇다고 했을 때 어떤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격차라고 하는 것이 연금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장성의 핵심은 가입 기간을 얼마만큼 확보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순혜택이 많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확인을 해줍니다. 특히 지역 가입자, 여기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9% 전액 그리고 이후에 13% 전액을 내야 되는 거, 저라면 도저히 못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것처럼 농어민들에게는 국가가 50%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쭉 봤을 때 실제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면 중상층의 연금액을 높여내는 것을 메꾸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시민들에게 가입 기간을 확보해 주는 방식으로 연금이 쓰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도 아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는 이 국민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청년 세대의 불공정성, 그리고 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는 부분에 대한 부조리, 이런 부분들에 공감해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물론 오랜만에 정말 여야가 이렇게 같이 한 거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긴 했지만, 국민들께 청년 세대 그리고 우리 후손의 미래 세대에 우리가 국민개혁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 청년 세대나 미래 세대에게 주는 이 불공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이런 겁니다라는 답을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원칙이 이번 국민개혁 방안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 뭔가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 앞으로의 뭐 국회에서의 구조개혁 논의도 있을 테고 뭐 추가적인 어떤 제도개혁도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 청년 세대의 불공평성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원칙을 우리가 반드시 좀 실현하고자 이 기자회견을 함께 하게 됐고요. 물론 구체적인 방안들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논의해 나갈 때 청년 세대의 목소리, 물론 뭐 일부에서는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의 목소리, 더 미래 세대의 목소리니까요. 그런 어떤 목소리들이 반영되는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연금소득세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직은 1조가 좀 채 되지 않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 기성세대, 지금 연금소득세 여기서 받으시는 분은 제가 장담컨대 당연히 한 명도 없습니다. 연금소득세라는 게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내는 연금소득에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연금에서 만들어내는 그 연금소득세 정도의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재정 투입을 국민연금에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해서 저희가 그런 이 원칙적인 세대 불공평성을 해결하자, 이 정치 과정, 우리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세대 대표성을 확대하자,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 등을 이 앞으로의 개혁 논의에서 반영하자, 이런 어떤 그 취지들을 가지고 이번에 기자회견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사실 일을 해야 되고 13명의 의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그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그리고 진보당 1명 비교섭단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에서 반대 의원으로 같이 기자회견 하셨던 세 분은 이 13명에 들어가셨는데 더불어민주당한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반대 기자회견을 했었던 분들이 단 한 분도 이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는데, 제가 약간 좀 거칠게 얘기해서 지금 민주당은 2030 세대 연금 개혁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방식이 조금 올드해서 그래요. 이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당 특위 같은 거를 추천할 때 저게 딱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한 열흘 전 이전에 결정이 다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이거 참여할지 뭐 할지 이제 다 논의하고 상의하고 했는데 기자회견을 저희가 나중에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도
그래도 이미 정했는데 빼기 좀 그렇지 않아? 약간 이렇게 돼서 지금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그 간사 역할을 하는 우리 의원들하고 당내에서 조금 이걸 넓혀보는 게 어떻겠냐. 어차피 연금특위가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이 굉장히 중차대한 일 자체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큰 계기가 마련이 됐거든요. 청년 세대들 덕분에 많이 불만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계기가 마련됐으니까 연금특위를 좀 더 확장해서 해보는 게 늘려보자.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저희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연금특위라는 게 이번에 처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의 항상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정말 안 한 국회가 거의 없을 만큼 연금특위라는 건 있었어요. 근데 늘 이제 답을 못 냈던 게 어떻게 보면 연금특위 구성원들이 부족하거나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그만큼의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공론장을 크게 하는 것들이 부족했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너무나 중요한 이 의제인 만큼 저희가 특위 구성 자체를 좀 넓혀 달라는 제안을 이 양 당과 지금 국회의장한테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넓혀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의 개혁의 목표, 우리의 입법의 목표, 우리가 정말로 국민연금 제도에 가지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일종의 원칙과 철학을 세워야 되는데 이 1200조를 지키는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고갈 시점 2055년 얘기하고 이번 개혁안을 2070년으로 미뤄졌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2070년에 지금의 1200조가 그대로 있다면 어떨까? 2100년에도 지금의 1200조가 그대로 있다면 어떨까? 그러면 논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고갈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조금은 다른 상상력들을 발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청년 세대가 너무 부담스럽다. 미래 우리 사회가, 미래 우리 자식들이, 미래 우리의 공동체가, 미래의 납세자로서의 내가 너무나 큰 부담을 질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사회 연대성이 약화되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금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지금부터의 구조개혁과 지금부터의 재정 투입으로 이 기금을 지킴으로써 정말로 우리 세대가, 지금의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만 있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원칙과 방향과 내용들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그럴 없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사실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조금 필요한데 이 재정 투입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거든요. 아니면 재정 투입이라는 게 약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보기엔 진짜 약간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이야기인데 이게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데들이 다 부과식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저희는 변형된 적립식 방식의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냥 그 당시에 이 노동하는 일하는 세대의 높은 보험료율로 이제 연금 수급자들한테 이제 이 보험금 이 수급을 해주는 급여를 주는 방식의 부가식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그렇게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려면 진짜 엄청나게 높은 보험료율을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말고 어차피 재정 투입을 해야 되고 미래 세대가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정 투입을 지금부터 시작하자라는 그런 어떤 전제를 깔고 이 재정 투입을 지금 시작한다라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1200조를 지켜서 우리의 세대,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극단적으로 갈등하는 사회가 아닌 다른 정말로 세대 간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그런 국민연금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거는 기금 고갈을 전제로 어떻게 좀 적게 쓸까 막 이런 그렇습니다. 구성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표현해서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사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하는 게 세대 간 불공평성의 문제나 뭐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죠. 이 기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지금 1000조든 뭐 500조든 있다고 해보세요. 정부나 국회가 이 자동 조정은 결국 급여를 줄이는 방식이거든요. 기성세대 연금 수급자들의 급여를 줄이는 방식인데 엄청나게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 연금 수급자들한테 급여를 줄일 수 있을까요? 자동 조정이라는 게 뭐 국회 승인 뭐 이런 거 다 붙어 있대요. 근데 줄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장당포인데 못 줄인다고 생각해요. 기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표 떨어질 일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엄청 미루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저는 고갈 시점 다 돼서나 이 자동 조정 장치가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로 보험 이 수급 이제 급여를 줄일 가능성이 있는 방식이다. 결국은 엄청나게 큰 세대 불공평성을 또 안에 내재하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개혁을 한다, 이걸로 세대 간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해결한다고 뻥치고 더 큰 사기 치는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뭐 조건 같은 것들을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또 다르긴 하지만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지금 그 당대 노동 가능 인구라든지 뭐 등등등등을 고려하게 돼 있는데 웃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급여를 내린다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은데 기성세대들이 연금을 받고 있는 급여를 내려. 그럼 대한민국 그냥 망하자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은데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고령층 등의 소비를 엄청나게 줄여드릴 수 있는 급여를 줄이면 경제도 안 좋은데 소비는 악화돼. 그러면 그 미래에 이 정책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저는 사실 논리적으로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러니까 일종의 부가식 방식일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도 부가식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이 인구 구조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지옥 같은 상황이 아니고 노동 가능 인구, 이 노동 시장에 있는 인구들과 고령층의 인구의 비율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상적이고 약간 이런 전제 조건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지금의 이 엄청난 저출산 이런 인구 구조, 우리의 노동 시장의 환경 그리고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엎친 데 덮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의 이 연금 수급액의 축소 이런 거는 사실 저는 그냥 이제 유럽에서 한다니까 그냥 이제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솔직히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여론과 구도를 통해서 원칙과 방향성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아까 국회밥 14년 먹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2030 유권자가 변화를 아주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임팩트 있게 바꾸려면 어디를 타격해야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꿀팁을 좀 전략을 같이 설정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 분이 국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시려고 하더라도 사실 2030 유권자가 그걸 제대로 지지해야만 명분과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아이디어가 특출난 방법이 있지는 않은데 아까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발휘하셨는데 지금 저희 네. 국회를 바꿀까봐 지금 우려하셔서 이제 제가 좀 부담스러운 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통은 이 사람이라는 게 조금 힘들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힘들게 사람이 좀 힘들어야 돼. 그래야 자꾸 신경도 쓰이고 일도 하고 야 이거 좀 빨리 답 좀 찾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보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제일 괴로우신지 국회의원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방법 혹은 대선 후보자를 가장 괴롭게 하는 방법을 당해보신 경험에 비추어서 좀 알려주시면.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사람마다 다를 수 좀 있죠. 다르긴 네. 한데 근데 저희 청년 세대들이 이제 커뮤니티 같은데 움직임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모니터를 해야 돼요. 네, 저희가 여러 커뮤니티 같은데 성향별로 요즘은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에서 알게 된 저희의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게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들어오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보내보셨어요? 아무래도 오늘 지금 개원한다고 한 것 때문에 제가 아까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괜히 아까 점심 때부터 제가 무음으로 해놓은 게 계속 문자 와요. 정말로 계속 문자 와요.
핸드폰이 계속 울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적극적인 의사 표현의 방식이면 저희가 일단은 이제 이게 꼭 괴롭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목소리가 많구나라는 거를 일종의 약간 양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효과가 조금 있어요.